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어젯밤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이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승용차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인도를 덮쳐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귀갓길을 서두르던 시민들 참변을 당한 겁니다. 먼저 성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시청역 인근 음식점 앞 인도에서 시민들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 순간 갑자기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인도를 덮칩니다. 차에 부딪혀 오토바이는 날아갔고 가드레일도 부서졌습니다. 폭탄 같은 거 터지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아주 쾅쾅쾅쾅 하면서 나더라고요. 급속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더라고요. 사고차는 크게 파손돼 도로 한쪽에 멈춰섰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시청역 근처 교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역주행하며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된 6명은 영등포 병원에 안치됐습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3명도 끝내 숨졌습니다. 다치신 분들이 쓰러져 갖고 뭐 신음도 없었어. 다 가시는 거예요. 68살인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운전자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부인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원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했고 음주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과 졸음운전, 운전 미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이번 참사는 운전자가 왜 일방 통행길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건지, 또 사고 직후 바로 멈추지 않고 약 100m를 더 주행한 이유는 뭔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목격자의 말은 또 달랐습니다. 조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가 뭔가를 들이받고는 왼쪽으로 돌며 미끄러지고 곧바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 주행한 뒤 멈춰섭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구급대원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을 시도하고 쇠파이프로 된 가드레일은 뿌리째 뽑히고 끊어져 인도에 나뒹굽니다. 바로 덮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심폐소생을 하고 그런데도 꼼짝을 안 하니까. 부서진 차 파편 등 사고의 잔해는 도로를 따라 수십 미터 거리에 길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호텔에서 나온 차가 일방 통행길을 거슬러 질주하다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덮치고도 약 100m를 더 주행한 뒤 멈춰선 겁니다. CCTV 영상으로는 뭔가에 가로막혀 멈춘 게 아닌 스스로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이 때문에 일부 사고 목격자는 급발진 사고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급발진 절대 아니에요. 급발진 할 때는 끝날 때까지 박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멈춘 거예요. 딱 횡단보도 앞에서 어디를 박은 게 아니고. 현재 사고 운전자도 병원으로 이송돼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는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TV조선 조석현입니다. 네, 한밤 서울 도심에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밤새 현장을 취재한 성민혁 기자와 당시 상황, 사고 원인 등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석 기자, 그 사고 당시 상황 또 왜 이렇게 인명 피해가 많았는지 여기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27분쯤이었습니다. 네. 사고 차량은 서울시청역 근처 웨스틴 조선 호텔을 빠져나와서 네네. 일방 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했습니다. 이 차량이 BMW와 소나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네. 인도의 보행자까지 덮친 겁니다. 인도에 안전 펜스가 있긴 했지만 인명 피해를 막진 못했습니다. 이 펜스마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또 사고 현장 주변 상점도 유리와 창문 등이 깨지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은
북창동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다 네. 퇴근길 귀가 시민도 많아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네. 그런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목격자들의 또 주장은 달라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운전자 68살 남성은 차량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하지만 현장 목격자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차량 통제가 안 돼 마지막에 어딘가에 부딪혀 억지로 정차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섰다는 겁니다. 급발진할 때는 끝날 때까지 박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멈춘 거예요. 딱 횡단보도 앞에서 어디를 박은 게 아니고. 또 현장 CCTV에도 제네시스 차량이 사고 직후 속도를 늦추면서 멈추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 물론 지금 단계에서 급발진 여부를 예단하기는 힘들고요. 경찰 수사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온 뒤에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여부는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운전자 역시 현장에서 다친 채 검거됐는데요. 네. 갈비뼈에 통증을 호소해서 동승한 부인과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네. 마약 투약 여부나 졸음운전 여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고 운전자 나이가 68살이라고 합니다. 고령 운전 사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현 단계에서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예. 급발진 등 차량 결함 여부를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 결함도 원인이 아니라면 운전 미숙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또 사고가 일방 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났기 때문에 68살인 운전자가 착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9,600여 건으로 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1년 전 17.6%보다 늘었습니다. 사고 원인이 고령 운전으로 드러난다면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를 놓고 네. 논란이 또 번질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경찰은 사고 직후에 현장에 과학수사대를 투입해서 예. 감식을 벌였습니다. 네. 또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전자가 입원 중이고 또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당장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예. 네.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운전자 본인 진술 그리고 블랙박스,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운전자 상대로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그리고 부상이 되었기 때문에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진술을 진행토록 그렇게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사고가 빨리 좀 정확한 그 원인 규명이 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현장 취재한 성민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역주행 사고 희생자들 인근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듣고 병원을 찾은 유가족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는 이번 사고로 숨진 9명 가운데 6명의 시신이 안치돼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유가족과 지인이 황급히 장례식장을 찾았는데요. 모두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장례식장을 찾은 유족들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구급대원과 병원 측으로부터 사망자 이름 등을 확인하자 탄식을 내뱉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역주행 사고로 6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신촌 세브란스로 나뉘어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희생자 9명 가운데 50대가 4명, 40대 1명, 30대는 4명입니다. 부상을 입은 4명은 팔과 허리 등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사고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6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부상자들이 회복되면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아까 성민혁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고를 낸 운전자 이 급발진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급발진 사고 여부 어떻게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경찰과 국가서에서 합동 감식을 해서 일단 급발진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것만으로 급발진 여부가 명확하게 해소됐다고 보기 항상 힘듭니다. 예. 하지만 일단 그게 가장 일차적인 기본적인 조사 방법이고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68세 운전자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상으로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 도로가 여기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웨스틴 조선에서 나와서 그 북창동에 있는 그 사이길이 일방통행길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일방통행길인데 역주행을 하다가 옆에 가드레일 들이받고 결국 지나와서 이제 신호 대기 중이던 그런 그 보행자분들을 치게 된 그런 사고인데 보통 역주행이라면 역주행이 아니라 급발진이라면 점점점 가속이 되고 쓸 때도 계속 바퀴가 돌면서 부딪힌 상태에서도 쓰거든요. 근데 일단 목격자들 진술 따르면 오다가 사고가 나고 브레이크를 밟고 쓰는 것 같은 모양새 서서히 가다 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CCTV 상으로 그렇게 보인다면 일단 뭐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인 급발진의 형태와 비교해 봤을 때는 급발진보다는 운전 미숙의 가능성이 현재로 봐서는 좀 더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전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통사고 수사에서 목격자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목격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고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사고일 때 목격자들이 여러 명일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만약에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빙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증거로서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네. 게다가 목격자의 진술과 관련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의 객관적인 자료들이 정황상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목격자의 진술 자체는 사실 이 사고의 향방을 가를 정도로 중요한 요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제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건 조심스럽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사실 일반적인 사고는 아니잖아요. 어제 사고를 보시면. 그럼 보통 저럴 때 제일 먼저 의심을 하는 게 음주 여부입니다. 음주나 혹은 마약이나 약물 같은 거. 그러니까요. 일단은 어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거에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 외에 뭐 음주운전이나 약물이나 졸음운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아마 할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주행길을 달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역주행길인 줄 모르고 들어왔다가 당황해서 조작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급발진인지 여부, 그다음에 급발진이 만약에 아니라면 왜 사고가 나게 된 것인지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 뭐 사고의 원인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원인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운전자의 사고 책임도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급발진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라는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제조사, 즉 이제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운전자는 결국 운전 미숙이나 운전 과실이 없었다는 것이 될 테니까요. 운전자의 책임은 줄어들게 되고 다만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고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과실 책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조사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또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게 될지 가해 운전자를 먼저 조사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떻게 그 사고가 나게 되는지 경위를 일단은 가해자에게 다 물어야 하는데 그렇겠죠. 문제는 어제 사고를 내고 그 가해 운전자도 다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으로 같이 이송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우리 보통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도 다친 경우는 가해자가 일단 어느 정도 진술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된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어느 정도 다쳤는지까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술이 가능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 가해자가 운전했던 차량 안에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는데 아내도 만약에 뭐 어느 정도 다쳤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진술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동승자에 대한 진술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뭐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진술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혹여 지금 일단은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네. 네. 음주나 마약이나 졸음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이제 65살로 알려졌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필요성 있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요,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 3년의 면허 갱신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인지능력 검사 그리고 교통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 안전 교육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는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현금성 인센티브도 주고 있지만 네. 반납률은 좀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반드시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운전을 금지시키는 것도 사회적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부가 더 나아가서 뭐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또 공론화 과정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흘간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네,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를 시작으로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사법 등을 줄줄이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일단 오늘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정부 질문 직후 해병대원 특검법을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특검법안이 정부로 넘어가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순직 해병의 일주기쯤에 맞춰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입니다. 반드시 통과시키고 7월 19일 최해병 일주기에쯤 해서 단계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까지 방송사법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바로 후임자 후보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제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어제 22대 국회 이제 개원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운영위 전체 회의에 참석을 했죠. 여야 시작보다 아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운영위 상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협치입니까?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예? 그 좀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 어원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 자, 강민국 의원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시간 아니면 말씀하지 마세요. 자, 민주당 아버지 입 닫으시면 이제 시작부터 여야 간 이 고성과 막말이 난무했고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제 운영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22대 국회 첫 운영이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운영위원장은 원래 전통적으로 집권당이 그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 야당이 지금 그 일방적으로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최상병 특검 뭐 등등 여러 가지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예상했던 바 그대로 그 이루어졌는데 다만 이제
그런 공방이 벌어지는 장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동안 운영위에서 벌어졌던 일, 국민 눈높이와 맞아야 하는데 네. 그 몇몇 발언들, 뭐 민주당 아버지가 가르쳤냐는 둥, 뭐 의원 보고 입 닫으라, 뭐 이런 식의 얘기, 이런 게 정말 이 국회의원들의 수준, 예. 운영위는 그래도 다른 상임위보다는 조금 뭐 약간 대표성을 그렇죠. 띠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혀를 끌끌 차는 장면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1대 때는 이때가 최악인 것 같다는데 22대는 또다시 새로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더 최악이 되는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상 뭐 대통령께서 좀 총선 이후에 조금 당에 국민의힘의 입지를 조금 열어주셨으면 이게 좀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작정하고 싸워서 최혜병 진실 규명의 시간을 방해하려는 듯한 느낌마저 저는 강민국 의원한테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런 상황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금의 책임감, 그거에 대한 그런 도의적인 어떤 반성 이런 게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장면이었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또 운영위원장이 그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의원한테 입을 닫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대범하게 이걸 끌고 가고 국민의 신뢰를 더 쌓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적절치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결국은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이해 관계만 존재하는 상임위의 모습을 또 우리는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른바 이제 VIP 경로설의 실체와 이 대통령실 유선 전화 번호를 놓고 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2-800-7070 번호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 위원장님께서 지금 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7070이 안보실장 번호라는데 맞습니까? 제 번호 아닙니다. 비서실장님 800-7070 번호이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어쨌든 비서실장님 번호는 아니다. 안보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상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하셨습니까?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네네.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자, 저 문제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이제 걸려왔던 전화의 그 뒷번호가 이게 7070 이게 누구냐 이걸 이제 민주당이 이제 캐물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런 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게 답변이 안 나올 거를 알면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니까.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는 이유를 말을 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 이런 걸 좀 전하면서 국민에게 이런 게 굉장히 진실규명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저희가 성실히 뭐 협조를 하겠다든가 어떤 국민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드라이하게 대통령실은 전화번호가 기밀이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건 저는 그 자세 자체가 좀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세 자체가 잘못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떻게? 아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로서는 저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 뭐 수사를 뭐 제가 미루려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어요. 이 그 사망 사건 본질에 관해서는 경찰, 그다음에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특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불과 한 달 정도의 시차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의도적으로 제가 보니까 혹시 이거 대통령 그 내선 번호 아니냐 뭐 이걸 자꾸 해서 번호를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요 서로 간의 그 전화번호는 충분히 대통령실이든 의원이든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그 문제의 번호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도 될 텐데 일부러 번호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가면서 지금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있잖아요. 예. 저거는 그 의도가 과연 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이냐 아니면 대통령 욕보이기냐 그런 의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양쪽이 그 지금 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의도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충돌이 훨씬 더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돌이 강해진다는 것도 있고 또 대통령도 가서 직접 나서 직접 좀 제대로 설명을 해라.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이죠. 저는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적당한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뭐 이걸로 뭐 별도의 기자회견을 연다든가 그건 아닐 것 같고. 뭐 이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대통령한테 아마 기자들도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사안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끊임없는 무한 루프처럼 정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이게 빨리 공수처가 수사가 되고 그다음에 뭐 특검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이건 계속 정쟁의 소지로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하는 해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사 결과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요, 국민의 신뢰를 이 정부가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 특검법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소재가 될 뿐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어떤 모든 것을 해소하는 것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특검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좀 삼아주면 어떨까, 저는 이런 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던 다음 스텝을 밟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동안의 보아온 모습 때문에 신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시다 라고 통 크게 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할로윈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을 놓고도 지금 공방이 오갔죠. 대통령실은 그런 이야기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도훈 이제 홍보수석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없다 이렇게 얘기한 이 정도는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저런 내용이 근거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에 보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유튜브 뭐 좀 극단적인 유튜버 뭐 아마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보고 거기에 약간 그 어떤 관심을 갖는 것 아니냐 뭐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썼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그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지금 뭐 유튜버들이 뭐 이런저런 각종 주장에 뭐 낚시 제목 달고 뭐 여러 가지 그거는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어떤 책임 있는 당국자가 이 부분을 신뢰해서 그걸 뭐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인용을 하고 하면 그거는 그 주장이 자기께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 느낌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느낌을 잘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저런 것이 규명이 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이 공식적인 보고 외에 그 어떤 이런 데에 경도되는 현상이 있다면 뭐 그것도 사실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요 본회의에서 김영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김 위원장도 자진 사퇴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진 사퇴하고 또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전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사실은 이후의 국회도 이런 전례, 나쁜 전례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역사의 나쁜 것은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그런 걸 좀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것이 지금 방통위의 2인 체제를 해소하는 거예요. 제가 예. 볼 때는.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두 분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니까 야당에서는 그 의사결정을 도저히 수긍하거나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소해 주지 않는 한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굉장히 여야 모두에게 국민에게 안 좋은 역사의 선례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원장의 이제 뭐 자진 사퇴나 지금 방통위원장과 연결된 이 상황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이게 이제 좀 연원이 오래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방위원장을 하는 최민희 의원,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제 민주당이 내정을 했는데 그렇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퇴해서 지금은 이제 과방위원장이 됐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전 풀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2인 방통위 체제가 그 해소가 되잖아요. 최민희 의원을 만약에 임명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여당도 임명할 것이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의 그 어긋남이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도 그걸 다시 개선하려는 노력은 또 민주당에서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추천해야 되거든요. 야당 추천이 2명이에요. 네네. 여당 추천 1명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2인 체제가 개선이 될 텐데 예. 그런 노력은 또 하지 않고 2인 체제가 위법이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2인 체제는 위법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부자연스러울 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여야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무슨 일인지 서로 대결만 하고 뭐 협상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결국은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그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대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 배신의 정치 협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후보가 맞불을 놓는 모양새죠. 밖에서 봤을 때 네. 이게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비난이 네. 좀 과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밖에서 봤을 때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원래 뭐 전대가 있으면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긴 하죠. 예. 나타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조금 예. 자제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게 편가르기 식의 캠페인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원들의 미래, 당의 미래, 국민의 미래 예. 이런 걸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편가르기 식으로 감정 싸움하는 게 너무 심하다. 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후보 외에 다른 세 후보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얘기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좀 이율배반적이에요. 국민을 향해서는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에게 레드팀을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 보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변화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또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세 후보분들은 자신들의 발언들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난만 있고 비전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후보는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가 더 원활해질 것이다. 효율적 당정 관계 이런 뭐 자신감을 좀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건 맞는 말입니까? 아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그 당내외의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네. 바로 원활한 당정 관계가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 때문에 아니겠나요? 그렇죠. 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예. 이제 한동훈 후보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최근의 여러 가지의 어떤 갈등 양상, 예. 감정의 앙금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예. 아마 한동훈 후보가 본인의 주장과 달리 예. 정말 대표가 됐을 경우에 당정 관계는 굉장한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예. 한동훈 후보는 자꾸 그걸 희석하기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뇨한 의원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가 뒤집힐 가능성이 90% 된다. 이러고 배현진 의원은 1차 투표에서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1위를 할 것이다. 결선 투표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결선 투표 가신다고 보세요? 안 간다고 보세요? 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51% 넘는다? 50% 넘는다? 근소하게 50%를 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대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그 당원이나 중도층은요 이미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계가 썩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했다고 보거든요. 전 비대위원장을. 그 이유는 이대로 가면 우리 당에서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전략적 사고가 저는 포함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전략적 사고라는 건 그거를 대신해 줄 뭔가 있기 전에는 상황이 바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호불호가 아니잖아요. 전략적 사고라는 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바뀔 만한 이야기를 하는 후보가 한동훈 후보 이외에는 지금 없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어느 정도 차별화를 통해서 당이 나갈 길, 정권 재창출로 나갈 길을 열어주는 후보가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여론의 구도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 공약이 맥히는지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보면 전략이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시기에 최병무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결선까지 갑니까? 저도 며칠 전까지 사실 김상일 평론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배신자 프레임이 나오고 난 뒤에 조금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론의 그 흐름과 이 당 선거인단의 흐름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당원 눈높이에는 맞는 주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당원 입장에서는 자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간에 집권당인데 집권당의 대통령인데 그런데 그 뭐 차별화한다? 뭐 그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경우에 이 당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긴장 관계 이런 것들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게 일반 눈높이하고 달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어대한 기류는 깨졌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1차 투표에서 될 가능성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북한이 어제 4.5톤 초대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 500km라고 밝혔는데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이 전술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건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이 미사일 두 발 가운데 한 발은 실패를 해서 평양 인근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합참은 오전 5시 5분과 15분 황해도 장현 일대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두 발의 궤적을 포착했습니다. 첫 미사일은 함경도 청진 앞바다까지 600여 킬로미터를 정상적으로 날아갔는데 나머지 한 발은 120여 킬로미터 정도를 비정상적으로 날다 평양 인근 내륙 지역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정상 비행 중 폭발하였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100km 밖으로 쏘는 미사일을 내륙을 겨냥해 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실패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평양 인근 주민들의 인명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2017년 4월에도 시험 발사한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이 평안도 덕천의 농업단지에 추락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해 3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궤적으로 쏜 화성 11형 전술 유도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용 부품을 사용하다 보니 신뢰도가 낮고 오작동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 군은 휴전선 부근에서도 6년 만에 포사격 훈련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로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따른 걸로 지난주 서북도서에서 해병대가 사격을 시작한 데 이어 육군 포병도 이번 주부터 훈련 정상화에 나서게 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어제 이 초대형 탄두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4.5톤 초대형 탄두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게 북한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건지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KN-23이라고 부르는 것을 북한은 이제 화성 11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성 11행의 기본형은 화성 11의 가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탄두 무게가 50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발사한 것은 화성 11-다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4.5톤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00kg짜리가 4.5톤으로 갔으니까 무게는 뭐 한 9배 정도 이렇게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한국도 이와 비슷한 미사일이 있다. 그래서 9톤짜리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군 당국은요,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발은 평양 인근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그 분석도 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3월달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프리덤 엣지 훈련을 할 때, 프리덤 실드 훈련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북한이 화성 11-가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N-23을 600km 정도 이렇게 두 발을 연속해서 발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한 발은 발사해가지고 이제 청진시 부근까지 가가지고 거기 앞바다에 600km 비행해가지고 거기 탄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발은 120km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북한이 발표한 대로 첫 시험 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첫 시험 발사를 이렇게 평양 방향으로 그걸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다시 이제 북한은 이달 내로 화성 11-다형을 250km 정도 나가게 사거리를 조정해서 시험 발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걸 굳이 발표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숨기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분석은 더 필요합니다. 북한이 이제 닷새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감행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도 주목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아무래도 보세요? 이제 제일 큰 게 이번에 이제 한미일 간의 연합 훈련이죠. 그러니까 다영역 작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프리덤 엣지 훈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북한이 지난 26일 날 발사했던 자신들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다탄두 미사일이 성공했으면 아마 어제 오늘 이런 이제 미사일 추가 발사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전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내일 늦어도 뭐 내일 정도 되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무슨 축포가 필요한데 오히려 실패한 것만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보니까 그 북한과 러시아가 나진항에 입항하면서 양국 간 무기 거래 이 의혹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네, 가능한 얘기죠. 그렇습니까? 네, 그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던 것도 그만큼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했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부터 이게 총포탄 그리고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우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기 컨테이너가 10,000개가 갔을 거다. 그것을 이제 152mm로 환산하면 아마 그 발수가 48,000발 정도 될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로 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북한으로부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총포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배들이 들어가서 선적을 해서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우리 군에서는 휴전선 부근에서 6년 만에 K9 자주포 사격 훈련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경고 메시지 수위 더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지난달에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6일 날 우리 서북도서 사령부 그러니까 해병대죠. 해병대에서 그 포사격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육지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에서는 이 포사격 훈련을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효력 정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훈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천 지역에 있는 그리고 화천 지역에 있는 파주 지역에 있는 뭐 적거리 사격장이라든지 칠성 사격장이라든지 스토리 사격장에서 이제 사격 훈련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름에 아무래도 이제 사격을 하게 되면 이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좀 제일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때 훈련을 이제 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수단으로서 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훈련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른 것도 좀 하나 짚어볼게요. 과거에 이제 배지들 달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의 배지, 단독 초상화가 있는 배지를 달고 나왔다는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빠르죠. 그 이제 자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58살에 우상화 작업을 시작을 했고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는 50살에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김정은은 지금 4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40살인데 지금 이걸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상화를 통해서 체제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발표 여부에도 네네. 쏠리고 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28일부터 지금 저기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잖아요. 통상 이게 4, 5일 하거든요. 그러면 어제나 오늘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치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만 이제 이튿날 그것만 발표했잖아요. 그건 이제 경제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은 3, 4, 5일 날 주로 해야 될 것이 사회 문화 분야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안보 분야하고 군사 분야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북러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는데 그 협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노동당 중앙회의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결정하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하나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북한이 사실상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비준도 러시아도 안 했고 북한도 안 한 상태에서 미리 발표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러시아에 좀 이렇게 불만이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발표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져 가지고 지금 좀 늦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앞부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젯밤 서울 도심 역주행 사고 사상자 9명 이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이송됐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듣고 병원을 찾은 유가족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현재 희생자 중 일부가 안치된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는 이번 사고로 숨진 9명 가운데 6명의 시신이 안치돼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유가족과 지인은 황급히 장례식장을 찾았는데요. 모두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장례식장을 찾은 유족들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구급대원과 병원 측으로부터 사망자 이름 등을 확인하자 탄식을 내뱉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역주행 사고로 6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신촌 세브란스로 나뉘어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희생자 9명 가운데 50대가 4명, 40대 1명, 30대는 4명입니다. 부상을 입은 4명은 팔과 허리 등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사고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6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부상자들이 회복되면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면책 특권 일부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 공적으로 한 행위는 퇴임해도 면책이 된다는 건데 앞으로 하급심 재판부가 세부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져 사실상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이라도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뒤 유권에서 의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급심 법원에 트럼프의 혐의에 면책특권 문제를 적용할지 세부 판단을 넘겼습니다. 이로써 이 건에 대한 재판은 11월 대선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TV토론 뒤 승기를 잡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취임해 법무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도록 해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oncerns about the weaponizat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by a future president, for example, those just got a lot bigg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승리라며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반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건 없다며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남극에서 짝을 찾지 못한 펭귄이 외로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매년 영국에서는 웃긴 야생동물 사진전이 열립니다. 주최 측이 출품 마감 한 달을 앞두고 최고의 출품작들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서로 다투는 듯 소란이 일더니 펭귄 한 쌍이 한 마리를 남긴 채 떠났다고 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나무늘보가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모습이 마치 기타를 치는 에릭 클랩튼 같습니다. 청둥오리가 나무에 부딪힌 것 같은 이 사진은 사실 나무 뒤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벨기에 사진작가가 찍은 이 바다거북 사진의 제목은 핑미 핑미입니다. 예, 야생에서 포착된 사진들 정말 유쾌한데요. 이 사진전이 단순히 웃음을 주기보다는 특별한 의미도 갖고 있다고요. 네, 이 사진전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동시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은 매년 영국의 야생동물 보호재단에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웃음이 나오지만 환경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사진도 많습니다. 7월 말까지 출품작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수상작은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환경 보호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밤사이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과 내일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충청과 영남 지방을 지나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오전 중에 중부지방으로 올라오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 30에서 많게는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 중부지방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양의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해안가와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 전국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서울이 25도, 대전 29도, 대구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 모레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